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입니다. 음식점 총량제를 거론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식당을 열고 말고를 국민들의 자유에 맡기지 않겠다, 국가가 간섭하겠다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영장 쳤다 기각됐죠? 그런데 기각될 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장을 오늘 동아일보 등이 분석해보니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은 성명불상이 작성했다.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아니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치면서 고발장 작성자는 성명불상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낙제점이다, 수사 낙제점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같은 구속영장, 이거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심을 돌리려는 승부수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건 까닭으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분석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설득하지 못하면 4기 민주정부의 길이 요원하다라고 이 후보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대장동 논란을 한겨레 신문이 전망하는 것처럼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어제 토론에서도 맞붙었는데 반문의 중심은 나다 윤석열, 민심은 내가 앞선다 홍준표. 뜨거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홍준표 후보는 낮에는 윤석열 지지하다가 밤에는 날 지지한다는 주윤발 무야홍 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 그 윤발이 형 영화 많이 봤는데 그 주윤발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집값 안정 중대기로 접어들었다. 시장에서는 또 글쎄요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집값 관련해서 얘기할 때마다 시장에서 국민들이 글쎄요라고 반신반의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 출신의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기각되고 구속영장도 기각되는 초유의 망신사를 샀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등이 그 구속영장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조금 황당하더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 고발장 작성자도 공모자도 성명불상.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성자로 손준성 검사를 지목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정작 영장엔 작성자에 대해 성명불상으로 돼 있다는 다소 좀 이례적인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법조계에서는 이러니 기각되지 라는 반응. 구속영장 청구서 거두절미 보겠습니다.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기문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 공모, 이렇게 성명불상이 이 문장에만 하더라도 한 문장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등장합니다. 자, 이쯤 되니 성명불상이 사람 이름이냐? 이름 네 글자인 분 있잖아요.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공수처는 특정하지 못한 겁니다.
성명불상만 한 문장에 몇 번이요? 한 문장에 네 번이 나오는 다소 이례적인 구속영장 법조인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수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기관이고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이잖아요. 대한민국 수사기관 중에 어찌 보면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왜 이렇게 성명불상이 많이 나옵니까? 적어도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손준성이 고발장을 썼다라고 하든가. 손준성이 고발장을 썼다고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체가 아니죠. 그래요? 누군가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주체가 특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명불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사건의 경우에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약을 투입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할 때는 성명불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용어도 지나치게 많이 반복될 때는 범죄 사실 자체가 온전히 특정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과 공모,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장소를 아예 특정하지 못했고 특히나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손 검사 스스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고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 당사자 외에도 그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이 존재하고 예. 부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 부분이 핵심인데 누가 도대체 지시를 받고 고발장을 작성하였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범죄사실 소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고발장을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시를 받은 부하 직원 당사자는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그게 누가고 어디서도 없고 누가도 없고 예. 어떻게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니까 구속의 필요성인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돌다리도 두들기는 질문이에요. 혹시 몰라서 드린 질문인데 혹시 성명불상이 저희들이 아는 특정되지 않아서 누군지 모른다라는 뜻 맞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던 성명불상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죠? 검찰 내에. 성명불상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어렵죠. 예. 모른다는 뜻 맞는 거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수사가 빠졌다는 내용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김영주 의원님, 네.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대체 공수처는 어떻게 윤석열과 손준성이 고발 사주의 핵심이다라고 구속영장까지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거죠? 뭘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질문이 아무래도 나오잖아요, 이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수원 씨의 주장 그 하나만 믿고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김웅 씨를 빨리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김웅 의원을. 다만 지금 여기서 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조사를 하겠다고 불러들였을 때 손준성 검사가 이런 이유로 자꾸 시간을 끄니까 네. 조금 수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제 뭐 그런 수사를 빨리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영장 자체가 기각된 상태에서 바로 그것도 주말에 구속영장 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김웅에 대한 수사라든지 손준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윗선 즉 윤석열과 연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두 단계의 부실함을 전제로 한다라면 무리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조선일보의 한 법조인이 한 문장 안에 불상이 4번 등장하는 건 처음 본다라는 비판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명불상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내용인 건데 자 그럼 공수처가 왜 이랬을까와 관련된 질문인데 박정하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공수처가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농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정도로 야당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저는 공수처가 그동안 압수수색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이 건에 대해서 뭐 국민적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공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당의 유력 대권 후보도 관련돼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막 공공연히 했는데
공수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고의 수사기관이어야 되고 굉장히 예리한 칼로 필요한 부분만 싹 도려내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국민들은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무슨 막 어떤 좀 음식 재료를 갖고 진 이겨놓은 듯한 네. 그런 느낌이라서 공수처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수사 능력이 과연 있는 건가, 아니면은 공수처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추상의 자세로 예. 정말 범법자들을 잡아낼 만한 의지와 기술이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려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비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명백하게 드립니다. 자, 누굴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영장 청구서만 보자는 겁니다. 송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누가와 관련된 문이 빠졌어요. 육하원칙. 우리 기자들이 수습기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선배 기자들이 가르치는 게 20대 수습기자들이 처음 났을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육하원칙이 취재의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송 검사가 성명불상의 상급검찰 간부들과 공모해 누가와 관련된 분은 없죠. 성명불상의 장소에서 어디에서와 관련된 게 없죠.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어떻게가 불명확하죠. 김웅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가 공모한다. 왜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지금 20년 넘게 베테랑 기자 생활하셨는데 혹시 이런 구속영장 청구서 보셨습니까? 정말 뭐 저뿐이 아니라 법조인들도 아마 보기 참 힘든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은데 저걸 뭐 말을 더 쉽게 풀면 이런 거죠. 누구랑 공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고발을 사주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지금 무슨 근거로 고발 사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없다는 게 중요하고 사실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게 나온 게 언제냐면 지난달 10일 날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그게 나옵니다. 성명불상자가 작성을 했다. 그때마다 언론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저 박성훈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군가 썼다. 그렇게 봤을 때 손준성 검사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성명불상에 누군가가 썼다라고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그리고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누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누가 공모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으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달 가까이가. 그러니까 물론 관련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수처는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관련자가 협조하는 수사도 있습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부인이라든지 거짓말을 무력화시키는 게 수사인데 그게 실력이죠. 2달 가까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국민의 자산인 반부패 수사 역량이 거의 지금 바닥수로 떨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2달 가까이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수처의 구속영장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의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자산인 반부패 수사 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재명 기자의 어떤 개인적인 날카로운 돌직구 의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함께 보시죠. 사법부가 공수처에 속보이는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건 것, 공수처가 아니라 공작처다. 정권의 충견 노릇만 하는 공수처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맹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판에 동의하냐 마냐를 떠나서 공수처가 비판을 자초한 측면은 분명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손준성 영장인데 내용을 보면 꼭 윤석열 영장 같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20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뭐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이후 상황, 윤석열 장모대응 문건, 윤석열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 등등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공격 주장의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 정작 고발장 작성 관련 핵심선, 윤석열 관련성은 적시되지 않았다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고요. 법조계에서는 추 전 장관과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옮겨놓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적시했다. 앞부분에 6, 7쪽은 송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영장인 줄 착각할 정도다라는 비판도 담겨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이 대목, 일각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그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해서 온전하게 범죄 사실을 구상하지 못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부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원하지 않게 고발장을 작성했고 그렇게 작성된 고발장이 전전 양수양도되었다는 취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발장 작성의 주체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그 이후에 전전 양수된 전달 경로도 정확히 그 경위를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왜 작성을 했을까? 누가 작성을 했을까? 이 추정적인 언어들로 이 구속영장 전반부를 전반적으로 채웠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범죄 사실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굳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가적인 배경 설명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누가 어디서 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준성은 구속해야 된다라고 공수처가 주장했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어떨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 자, 그런가 하면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본인에게 한동안 알려주지 않아서, 통보해주지 않아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한 검사가 이렇게 손준성 검사에게 소위 해명을 했다는 것도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영장 늑장 통보 공방.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수처가 구인장 집행하며 구속영장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해왔다. 라고 손준성 검사 측 변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한 검사가 송 검사에게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 방침이라 비밀로 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공수처가 반박을 했어요. 변호인 항의 때 구인장이 발부되고 통보한 것이라 답했다.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 라고 진실공방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있다는 건데 말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박정하 대변인 이건 또 뭔 상황이에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글쎄 근데 저희가 뭐 통상 뭐 상부 지침 내지는 팀 방침 이런 단어 흔히 쓰세요? 전 흔히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고 누구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무게가 어느 쪽에 갈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글쎄요. 이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틀이나 늦게 알려주고 준비할 시간 안 주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하면서 문자에 또 무슨 뭐 야당의 경선 일정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와서는 늦게 통보해 준 게 팀 방침이라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 자체가 막 돌아다니는 게 저는 공수처가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설령 양쪽에서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곤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은 공수처가 적절치 않은 말을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재명 기자, 제가 다음에 무슨 질문 던질지 미리 안 말해줬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질문 던질지 미리 안 말해줬잖아요. 팀 방침이라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과연 공수처의 한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했냐 안 했냐를 두고도 진실 공방인데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검사가 실제 손준성 검사한테 팀 방침이어서 늦게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공수처 상부 지휘부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23일 날 지난 23일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그리고 나서 25일 오후에 그 사실을 손준성 검사의 변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에 통보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한 20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아니 영장 지금 구속될지 말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20시간 앞두고 기소 내용을 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그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얘기 뭐냐면 만약에 공수처의 검사가 손준성 검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공수처 지휘부가 손준성 검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도록 지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게 만약에 사실은 심각한 건데 물론 공수처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검찰 소속 검사가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투는 모습을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런 현실이 참 비극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은 영장 기각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당의 입장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번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선거 개입 게이트라는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수처에 명운을 걸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 기각이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에 당부합니다. 확실한 정의의 칼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자, 사실 민주당도 공수처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많은데 자, 김용주 의원님, 네. 김웅 의원의 이 음성이 담긴 녹취록의 일 대목을 보면 남부지검으로 가래요, 알아서 해준대요 라는 말 등이 너무나도 이례적이고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자 이런 식으로 할까에 대한 답답함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그 뭐 박승배 변호사 있습니다만은 내사 단계와 실제로의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사 단계 자체가 부실한 상태에서 아무 없이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력한 단서와 증거들이 좀 돌출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강 내사를 통해서 수사에 들어갈 때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손준성 검사든 김웅 의원이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단서를 가지고 옥죄면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이렇게 실제로 기소가 결과적으로는 재판부에게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정 정도 큰 지점을 확보해 놓고서도 주변 탐문이라든지 보강 수사를 안 하면서 무리하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만 겨누는 행태를 취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얘기하듯이 지금 공수처 자체가 수사 역량이 있나 또 전문가들이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뭐 태동은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번짓으로 못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민주당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체가 사실은 충분히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수처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이야기 들었으니 송영길 대표의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 사주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당대표가 여권 식세가 공수처에다가 누구를 구속하고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이거 빨리 구속해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국민의힘 경선의 재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선거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아니 대선 토론장이니까 지난번에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우리 당 경선에 경선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아니, 여기에 대한 후보님이 입장이 중국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할 때는 이거는 문제인데. 중요한 정치 현안이고 정책 토론이지 이게 인신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뭐 개인의 이게 신상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쟁점화해가지고 대선 토론장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입장 것은 밝히시가 좀 애매하십니까? 내 그 아니 이야기는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 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묻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이 손주성 검사에 대한 영장 과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영장을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이에 동의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뭐 이것은 그대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함께 보시죠. 22일 왜 손준성과 김웅을 빨리 소환해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여당 지도부의 발언 이후 당일 자정 손 검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일단 빨리 김웅 손주성 소환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이후 당일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문자 보내 출석을 압박했다. 10월 20일 녹취록 나왔는데 소환 못한다는 것 이해 불가하다라는 송영길 대표의 발언 당일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비판하는 건 송영길 당대표의 공수처에 대한 질타 발언 당일에 손 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 행위가 이어졌고 이 중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대목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교로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얘기와 상관없이 공수처가 수사 절차를 진행을 했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겠죠. 그리고 저게 각각의 체포영장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지 않았으면 또 이런 논란이 없었겠죠. 근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취록 나왔는데 소환 왜 못하냐 이러니까 당일날 체포영장 청구를 해요. 그다음에 빨리 소환해서 처리하라고 하니까 문자 보내서 출석 압박해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빨리 소환해서 수사하지 않느냐고 또 마지막 또 한 번 얘기하니까 그날 밤 구속영장 청구해요. 그러면은 공수처장이 지금 있는 공수처장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한테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공수처와 공수처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공교로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영장 사주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사실은 대장동과 달리 고발 사주 이 논란에 대해서는 네. 수사가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지껏 저렇게 놔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근데 그 박정환 전 대변인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의견에 이제 타당성을 주시면서 동의하셨는데 설마 공수처는 독립기관, 독립수사기관 아닙니까? 근데 저 송영길 당대표가 얘기했다라고 그대로 지시하고 가서 영장이 기각되는 건 공수처 입장에서 너무 굴욕적인데 설마 여당 당대표가 질타했다고 쪼르르 가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여당 당대표 발언 시점과 공수처의 어떤 영장 청구 시점이 우연하게 그냥 겹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비 일합격이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여태 그 요란하게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손준성 검사 방을 압수수색해서 여지껏 수사를 했다는데 지금 뭐 가지고 지금 남은 건 성명불상 그다음에 팀 방침 두 단어밖에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계속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정환 전 대변인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나름대로는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의 희망사항과 일정이 어떻게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특별히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사건은 뭐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입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전달 경로 과정에 서 있는 김웅 의원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국회 회기 중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는 한은 신병 확보를 할 수가 없고 언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과연 이 공수처가 정말 엄청난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소위 무리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현 정부의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기각 사유를 보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어졌었거든요. 어쨌든 사실 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그런 진행이 됐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대로라면 뭐 그런 여지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바로 이 대목이 공수처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인데 현 정부가 임명한 국가인권위원장인데 지금 야당 의원들의 우리 또 돌직구 멤버 전주혜 의원 가서 질의한 거잖아요. 이거 적절치 않다. 그 인권 침해적이지 않냐 하라고 하니까 송도한 인권위원장 마저 정말 적절치 않아 보이는 인권 침해적인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일면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완전한 어떤 사실성을 가지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송도한 위원장도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죠. 그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충분히 자기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혹은 의도적으로 뭐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만 의도적으로 팀에서 늦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 말하자면 공수처 자체의 위신이라든지 명예를 실추하는 부분이고 또 알무리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누적이 되면 공수처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수 있는 마치 정권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한다라는 그런 어떤 뭐 낙인을 찍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무리 뭐 수사를 뭐 대선 일정 이전에 끝마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체적인 판단과 조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어떤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김웅원하고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 보강 수사는 명확하게 하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어쨌든 손준성 검사와 뭐 조사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정말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팀의 결정이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만약에 공수처에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예요. 만약의 경우. 자,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는 관용차까지 내주었던 공수처의 모습과 이번 모습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방금 들으셨던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답변이 나왔던 건데 똑같은 운영위 국감에서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이 녹취는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도 들어보시죠. 국가 지도자는 격이 있고 이런 인권에 대해서 다 소중함을 가지는 분들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죠. 이재명 지금 전 경기도지사가 형님하고 형수하고 쌍욕이 문제가 됐는데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혹시 안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 범주에 속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뭐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재명 기자,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이 사실은 야당 의원이 질의했던 것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히 인권 침해적인 영역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여당의 이수진 의원이 인권위원장을 매우 질타하는 답변도 나왔어요. 자, 어제 무슨 장면입니까? 어제 송도한 인권위원장한테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이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녹취가 이제 돌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느냐 이렇게 야당이 물었을 때 인권위원장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거기서 이수진 지금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사실관계
제가 볼 땐 대부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형수 욕설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녹취가 돌고 있죠. 뭐 들으면 알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를 한 대목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실제 실행을 하지 않았으나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강제 입원을 지시 독촉한 사실을 대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더 사실관계를 어떤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된 기구입니다. 독립된 기구를 왜 만든 거죠? 입법, 행정, 사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맞서라고, 인권 보호 기구로서 맞서라고 그렇게 독립된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수진 의원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논쟁을 벌였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식으로 입법부가 인권위원장이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 이건 굉장한 월권인 거죠. 명백한 월권의 생각이 들고, 전 계속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현상이 뭐냐면 마치 성출직은 임명직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죠. 그건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제 이수진 의원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저런 표현은 굉장한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당심은 결집했다. 인심 1등은 나다. 야당의 대선 후보 경쟁과 토론 어제도 치열했습니다. 내가 1등이다. 자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짜 1등은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항 아니겠습니까? 11월 5일이면 야당의 대선 후보 1명, 최후 1인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원 지역 토론회 그 대목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저희 그 캠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뭐 줄 세우기다, 무슨 뭐 공천장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쨌든 저는 정치 초심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근데 왜 홍 후보님 쪽에는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이런 리더십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홍 후보님께서 그 특장을 살리실 건지. 알겠습니다.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난 개파의 쫄개가 돼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파도 없습니다. 26년 정치하면서 배신은 한 두 번 당해봤어요. 내가 키운 사람한테. 그러나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할 말을 네. 하는데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정치에 입문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홍 후보님 쪽에 뭐 그 선대위원장 중에 한 분도 참 대단한 분이 가셨더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서로 인신공격 같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인신공격을 다 했어요. 네. 그래.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거 보이. 두 후보 사이 뜨거웠는데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는 왜 본인 편 안 들면 다 배신자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냐. 우리 쪽에 많은데. 라고 공세를 하자 윤석열 캠프에 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태 기득권 정치인의 전형이다. 라고 이제 맞받아친. 자, 굉장히 좀 내용은 살벌하고 치열한 내용인데 박정환 전 대변인. 윤석열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진들을 뽑자면 권성동, 주호영, 박진, 뭐 하태경 등등의 의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구태기득권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홍 후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건가요? 제가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홍준표 후보의 국민 여론 지지도가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그에 비해서 이제 당원 내지는 당심의 비중이 좀 당심의 지지율가 높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평가가 있으니까 최근에 막
중진 의원들이 막 영입하고 지지 선언들이 막 잇따르고 있잖아요. 어제도 뭐 하태경 의원 있었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박진 의원 등등등 이렇게 쭉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을 공격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야 이거는 부패, 이 기득권 세력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 11월 5일 다음 주지만은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판 경선 토론회 이제 2번 정도 남는데 그걸 남겨놓고 굉장히 일리 다툼을 하는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국민의힘 어떤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구태 기득권 정치인의 전형이다라고 어떤 작심 발언이 지금 나온 건데 또 이런 홍준표 후보가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주윤발 무야홍 홍콩 영화 제목 같은데 낮에는 윤석열 후보 편에 있다가 밤에는 홍준표 후보 나를 지지한다. 주윤발 무야홍 이라는 신조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윤발하면 우리 영웅 본색의 어떤 주연인데 뭐 이게 입에다가 이쑤시개를 하고 긴 코트를 입고 야 가을이 왔네요. 어쨌든 다시 주윤발 무야홍. 이게 뭐 마치 뭐 옛날에 우리가 뭐 빨치산 이야기하듯이 낮에는 이쪽 됐다가 밤에는 저쪽 됐다. 빨치산이 그랬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다들 후보들이 이제 11월 1일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는 후보대로 한편으로는 뭐 여론조사가 사지선장형으로 해서 기쁘고 이 지지가 유지됐으면 싶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윤 후보는 윤 후보대로 여전히 당심은 내한테 있다라고 하는 여유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낮에는 누구 편 들고 밤에는 내 편 들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초조하다라는 그런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가 거의 용호상박, 홍콩 영화 나왔으니까 용호상박의 기세로 지금 접전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굉장히 어떤 치열한 어떤 기류가 좀 감지되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에게 수소가 뭐냐라고 물었다가 홍준표 후보가 H2O다라고 답해서 홍 후보가 약간 망신살을 샀는데 요 비슷한 장면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또 연출이 됐습니다. 탄소, 이번엔 탄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아니.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뭐 수소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으세요. 공부를 했을 테니까요. 아니.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난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 재원을 마련이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탄소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공약이 같습니까? 아니 제가 탄소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릅니다. 다르면 그 설명을 해보세요. 왜 내가 설명을 해도 내가 주도권 토론인데? 참, 내가 그 왜 그러나 하면 홍준표 후보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싫어요. 대통령이 탄소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를 국제회의에 나가서 내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지금 이 토론 가지고 본선에서 어떻게 토론합니까?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묻는 것도.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양쪽. 자, 수소 2탄, 탄소 나왔는데 홍준표 후보가 탄소세에 대해서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입장입니다. 질문 자체가 지난번 수소 때와 같이 야비해서 대답을 안 한다. 너는 모르지? 하듯 묻는 태도 참으로 역겨웠다.
마지막 토론에서도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상대 골탕 먹이는 짓을 계속하면 무시하고 답변 안 할 생각이다라고 SNS에 공격을 했습니다. 혹시 원희룡 후보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려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홍 후보가 탄소를 몰랐냐? 탄소세에 대해서 정말로 몰라서 저렇게 진땀을 뺀 거냐? 아니면 홍 후보 주장대로 질문이 야비해서 아는데 답변을 안 한 거냐? 정치부 기자 생활 25년 이재명 기자가 가려내리라 믿습니다. 홍 후보가 수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탄소세에 대해서 홍 후보가 몰랐다면 글쎄요. 대권 주자로서 준비 부족이다라는 원희룡 후보의 비판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홍 후보가 탄소세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 후보가 지난번에는 수소, 이번에는 탄소, 홍 후보 주장대로 야비한 질문을 해서 답변을 안 했다면 원 후보의 토론 자세를 지적하는 홍 후보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릴 텐데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제 토론회가 있기 전에 홍준표 의원이 탄소세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탄소세를 전혀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사실 지난번에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느냐 이건 좀 솔직히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일반인들은. 그리고 실제 정책 결정권자가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도 없죠, 사실은요. 그건 약간 좀 질문이 좀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이렇게 좀 세밀한 사실 큰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전 탄소세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원희룡 후보의 질문은 적절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을 지금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 배출을 안 하는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지금 현 정부에서 급격히 키워놔서 제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 탄소세를 물리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그 탄소세 재원을 왜 마련하느냐?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핵심이군요. 다음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 탄소세를 물려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적절하냐? 사실 이 질문을 한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답은 이재명 후보랑 토론할 때 하겠다. 지금은 경선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유권자 당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경선을 뭐하러 합니까? 본선에 나가서 잘할지 못할지를 그 실력을 보기 위해서 경선하는 건데 경선 때는 얘기 안 하겠다. 본선 나가서 얘기하겠다. 본선 때 잘할 수 있다.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점에서 이게 마치 야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하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홍준표 후보의 토론의 태도는 그냥 재치 있죠. 그냥 재치 있게 많은 발언을 하지만 너무 약간 뭉치는 듯한 그냥 이렇게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당원들에게 그리고 또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컷오프 전에 정말로 명승부를 펼쳤던 토론에서 치열하게 토론했었던 하태경 전 후보가 윤석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존경하는 하태경 의원님을 저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게 됨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늘 당당하고 떳떳하게 할 말 하는 소장파로서 앞으로 제가 우리 하 의원님께 많이 배우고 또 소통하면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과제를 모두 다 잘해낼 후보는 윤석열 뿐입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 하태경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장면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 때쯤 실시되는 중요한 선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종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후보가 종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여야 모두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격전지로
이 서울 종로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주자를 내세우느냐가 사실 매우 중요한 선거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이름이 거론됐고 민주당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비슷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방금 제가 나가나 누구 다른 사람이 나가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당에게 좀 전략적 모호성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대표님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는 사실 종로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좀 유력하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 당이 혹은 후보가 외부에서 그 정도 비중이 있는 분을 영입한다 그러면 또 그건 또 그렇게 또 되겠습니다만. 야, 이렇게 된다면 이거 빅매치예요. 빅매치예요. 지역이 종로라는 점, 그리고 그 전임자가 이낙연 전 대표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나올 만약에 이 대진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그것도 30대 당대표 이준석과 대통령 전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이 붙는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정말로 치열한 흥행 요소도 갖춰진 판입니다. 이거 마치 차차기 미니 대선 방불케 할 정도의 승부수를 여야가 띄울 수도 있고 안 띄울 수도 있고 라는 상황인 건데, 자, 박지원 전 대변인, 요 대진표 일단은 가정이에요, 가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임종석 대 이준석, 이준석 대 임종석, 종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을 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로 선거라는 게 사실은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지만 내년에 대선일과 같이 이제 치러지게 되잖아요. 대선과 저게 같이 치러지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대선과 같이 종로 보궐선거가 이제 있는데 그렇다면은 저는 저 종로 보궐선거는 그냥 한 지역구 내에서의 선거가 아니라 대선의 한 파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더러 거기에서의 결과도,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느냐도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특히나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저쪽 민주당 쪽에서 출전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는 계속 뭐 상계동 얘기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뭐 혼자 깎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저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정말 대선이 중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대선에 전체 올인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준석 대표도 저렇게 마냥 상계동만 고집할 일은 아니고 주변에서 대표가 책임지고 종로를 뚫고 나가라고 건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야, 이거 빅매치가 되겠는데. 내년 대선에 마치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 러닝메이트 제도는 없으니까 러닝메이트는 아니지만 러닝메이트 같지 않은 러닝메이트 같은 러닝메이트 같지 않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종로가 상당히 좀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아직 가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상황 봤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자유가 아니다 라며 음식점에도 총량제를 둬야 한다 라고 언급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가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개업하는 그 수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발언으로 해석이 돼서 논란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하도 식당 문 열었다 망하고 문 열었다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나가면 저 사람 망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불량식품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죠. 자, 이재명 후보의 의도는 자영업자들이 무턱대고 식당만 많이 열다가 가게 문 닫고 보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국가가 적절히 규제를 하겠다라며 아무나 식당을 열 수 있게 하진 않겠다라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돼서 논란인 건데 박승훈 변호사님, 현재 법 제도상 정부나 지자체가
식당을 열지 말지를 제한을 하거나 이 지역에는 식당을 5개만 열어라 라고 법으로 제한하는 어떤 제도나 법이나 규제가 있습니까? 유흥업소와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 가능하지만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창업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음식점 총량 허가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개인 창업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으로서 누구나 근로자 외에도 창업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사업에 일정한 규제를 가할 때 예를 들어 택시 운송의 경우에는 택시 총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운송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취지인데 음식점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만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우리나라가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민생 행보에서 나온 답변이라 아무래도 논란인 건데 음식점 총량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 F&B 자회사를 설립해 김밥집, 치킨집 권리금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 무식해서 말한 거면 무능이고 뭔가 또 설계한 것이면 나쁘다라고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물론 황교익 씨는 이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 얘기는 하도 답답해서 나왔을 것이다.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고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이 문제다. 국가가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라는 옹호 발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이 목요일에는 제주도에서 부지사를 하셨던 박정호 전 대변인과 서울에서 부시장을 하셨던 김영주 전 의원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거대 지자체를 행정적으로 운영해봤던 2명의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의견 또한 또 2분의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씩 좀 여쭤보죠. 먼저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던 김영주 의원님. 방금 이 후보의 음식점에 제한을 두겠다. 총량제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한을 두겠다라기보다도 그런 생각마저 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표는 사실은 우리 국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회일 때 산자위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국가 부분에 있어서 자영업자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 특히 음식점 쪽은 뭐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출혈 경쟁이 심해서 아무나 진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위 민주주의의 마티어르 모델이라고 싱가포르 모델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박형민 변호사가 택시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는 아예 택시 대수까지 또 주일제, 휴일제까지 규정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의미를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선한 규제, 선한 정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필요할 거다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적 과제를 하나의 고민의 영역으로 넣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무작정 이것은 헌법적이라든지 법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의미 있는 대목이 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부지사로 또 행정을 하셨던 박정하 전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깜짝 놀랐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가치와 맞는 건가? 그리고 행정적으로 물론 자영업자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행정이 도움을 주고 국가가 무언가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글쎄요 인구 몇 명당 뭐 한식당 몇 개 그다음에 중국집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구획 져서 가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부분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맞는 건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저게 어떤 의도였죠? 속마음에는 과연 어떤 게 있어서 저렇게 쉽게 음식점 총량제 이런 발상을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후에 저게 논란이 되니까 뭐 그 이재명 후보 캠프 내에서는 저게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지사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저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 건에 대해서 저게 과연 맞는 건가?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가치와 같은 건가? 저는 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상이하게 다르다라는 게 참 흥미롭고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었군요. 자, 그러자 이재명 캠프에서 발언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업 양도시 조금이라도 보전받게 하자는 취지로 고민했던 것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라고 한 발을 뺐죠. 자, 이런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생 첫 행보였는데 쑥떡을 먹는 대목도 많이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얼마씩이에요? 2,000원씩이에요. 2,000원씩. 예. 이거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 하나.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해. 요새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해. 이 쑥떡에 대해서 언어 유희, 나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어떤 조크도 날린 대목도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전 후보가 회동을 했습니다. 많이 도와달라. 국감 보고 의문점 풀렸다. 그래서 이 후보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다라는 덕담도 주고 받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 채널A가 연일 단독 보도해드린 것이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급 직원인 유 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독촉하고 받아냈다. 그날이 공교롭게 화천대유가 설립된 그날이었다라는 녹취 파일이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면서 논란이 야기가 된 건데요. 검찰이 이 대목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황무성 전 사장 사태 관련해 유동규, 유한기, 정진상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혐의로 고발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자, 저희 채널A 보도 보셨죠? 관건은 조직에서 어떻게 본부장이 사장에게 가서 사표 내놔라. 이거 시장의 뜻이다. 아이, 당신이나 나나 빽이 있냐? 라고 독촉했고 실제로 받아냈다라는 것. 이 본부장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누구의 지시로 성남도시개발이라는 공적단체의 단체장, 기관장의 사표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받아내느냐. 임기도 한창 남았는데. 그 배후가 누구냐? 이게 사실 관건일 텐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모르는 얘기다. 라고 강력하게 반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관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후보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되겠죠. 만약 이 후보 등의 윗선 지시가 있었다면 이 황 전 사장 퇴임 이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으로 내정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즉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 후보의 관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 많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황 전 사장의 녹취록 진술이 사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녹취록만으로 사건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황 전 사장의 경우에는 이 논란이 되었던 시점에 이미 사기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하게 사퇴를 권유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황 전 사장 측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문제와는 전혀 별개였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해명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유한기 전 본부장의
윗선 지시라는 언급이 있습니다만 예. 이 윗선이 실제로 윗선에서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인지 실제로는 윗선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자신이 스스로 사칭해서 표현했다는 예.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규명해야 할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 녹취록 존재만으로는 사건 전반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 수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관련 자료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를 밝혀나가야 온전한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의 포인트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어요. 산 넘어 산이지만 수사를 하면 실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기자 가정을 한번 해보죠. 상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윗선이 없었다. 배우가 없었고 유투라는 그 유한기 본부장이 윗선을 팔아가며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사 실장이 다 동의했다. 윗선을 팔아가며 자기가 자기 뜻으로 자기보다 한참 높은 황 사장에게 찾아가서 사표를 받아냈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기가. 그게 궁금하고 또 가정을 해보죠. 황 사장이 그때 다른 혐의로 뭐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었다. 만약에 그게 황 사장을 교체해야 할 이유라면 떳떳하게 공식적으로 성남시에서 황 사장에게 사표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것도 의아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먼저 뒤에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황무성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사장 재직 시절에 피소가 됐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표의 이유라면 당연히 녹취해서 그 한마디면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기 혐의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금 피소돼서 그것을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더 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사실 그 한마디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도 당시 시장도 퇴임 인사를 온 황무성 사장이 퇴임 인사를 왔을 때 전혀 의아해하지 않겠죠. 사기 혐의 때문에 그만두는 거니까요. 근데 여태까지 녹취록에 그런 말이 한 문장 나오지 않았다는 것. 물론 녹취록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의아했다는 걸 봤을 때는 이 사기 혐의 피소가 뭐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결국은 임기제가 있는 공공기관장을 임의로 쫓아내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라도 그러니까 뭐 설령 성남시장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진상 전 실장의 그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의 측근을 통했던 정 전 실장의 의견 이런 게 없이 그야말로 유한기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 선언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사장을 밀어내고 그러고 나서 화천대유와 포함되어 있는 하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과정 속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근거가 되죠. 황동규 전 사장을 밀어냈다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밀어냈다 그러면 나중에 유동규 씨 등에게 적용될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수사는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때 아닌 정무수석의 브리핑 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회동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태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은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 거두절미 어떤 태도가 논란이고 누리꾼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를 극적이고 입에 침을 바르고 자, 그리고 사실 이건 오디오를 같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오디오가 생략이 됐는데 자, 특정 대목에서 이철희 수석이 누구나 들릴 정도로 피식하고 우는 웃음소리까지 들어가 있다. 어떤 대목이었을지 자,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일하기 싫은 회사원 모습, 성의 없는 브리핑, 공식적인 자리에서 장난치냐, 국민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냐 이게 좀 막 섞여 있는데 기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수석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내는 사인이냐라고
비판을 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 마치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닌 쪽에서 댓글을 단 걸로 보인다라는 조간신문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모질게 굴어서 죄송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철희 수석이 말하면서 피식 웃었다라는 어떤 발언의 시점도 그런 건데, 자, 일단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호 전 수석께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일단은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겁니다. 형태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평소 이철희 수석의 어떤 진중하고 진지하고 신중했던 브리핑 태도와 조금 좀 다른 면이 포착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선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제된 언어로 브리핑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이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렇게 소위 말하는 온브리핑을 하면서 저렇게 쉽게 자세를 갖고 얘기를 했던 것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했다 하나. 두 번째는 좀 전에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철희 정무수석이 뭐 코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뭐 웃음을 참지 못한다거나 하는 대목들이 공교롭게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리 배치도 좀 이상하다.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또 다른 위치에서 쳐다보는 듯하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웃었던 대목 그다음에 좀 코를 만지었던 대목들이 대부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100% 공감한다. 지금까지의 철학에 대해서 많이 이어가겠다라는 얘기. 근데 대통령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등이 돼 보니까 알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브리핑을 하면서 좀 웃은 걸로 알려져요. 그렇다면 저는 어제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게 그냥 여당의 대권 후보를 예의 맞춰서 맞아서 차담을 하고 브리핑을 했다기보다는 무언가에 좀 청와대가 무언가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압력 내지는 압박 내지는 꺼린 아주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차담을 하고 브리핑을 했던 것 아닌가. 여기에 이철희 수석이 무언가의 국민들한테 아니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막 얘기하면서 키득키득 좀 웃는 모습도 보였던 것 아닌가라는 이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부적절한 모습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내용에 비해서 행동이 조금 코 긁고 하고 피식피식 웃은 게 좀 안 맞는다. 혹시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가능성과 개인적 생각.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철희 수석을 아주 잘 알죠. 잘 알잖아. 네, 예. 너무 잘 알죠.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네,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방송을 하게 추천해 준 사람도 이철희 수석입니다. 이제 또 같이 2010년도에는 캠프에 같이 그렇죠. 우리 서울시장 캠프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스타일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표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한테 너무 맞춰주는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 이철희 본인 스타일하고 좀 달라서 좀 본인이 브리핑하기에 좀 쑥스럽다 이런 걸 조금 느낀 것 같고. 약간 좀 쑥스러운 태도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좋았다. 그런데 너무 이제 루즈벨트 이야기 어쩜 제가 대통령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너무 잘 맞춘다, 너무 얘기를 잘한다 이런 데 대한 좀 단식 또 감복 또 쑥스러움 이런 것이 좀 혼재되어 있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회동 당시에 자리 배치를 두고도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보통은 우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어제도 언급해 주셨던 대목이 이건데 원탁에서 상석 하석 구분 없이
않는 게 보통이다라고 박정현 대변인이 지적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석, 이재명 후보가 이제 하석, 그리고 그 같은 맞은편에 이철이 정무수석을 배치시켰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게 뭔가 뭐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박정하 전 대변인이 해주셨는데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어제 박정하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어떻게 만났나 봤더니 원탁에 이렇게 둘러서 양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늘 청와대 의전은 늘 전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례를 봤을 때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는 당연히 원탁에서 나란히 앉는 게 굉장히 전례에 따른 의전일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배치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특히나 더 문제는 뭐냐면 대선 후보 맞은편에 정무수석을 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만약에 원 테이블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었다 그러면 대통령과 대선 후보가 마주 앉고 정무수석이 대통령 옆에서 배석을 하는 게 정상적인 자리 배치였을 것 같은데 저렇게 대통령을 상석에 앉히고 대선 후보와 정무수석을 마주 앉힌다는 건 제가 볼 때도 청와대 의전 프로토콜상 굉장히 이상한 자리 배치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재명 기자의 견해죠.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장 형식으로 장례가 치러질 예정인데 국립묘지는 아닌 걸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승무 변호사님,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장이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관련 범죄 혐의 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에 따라 국가장은 30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립묘지와 관련된 관련 법에 따르면 일정한 범죄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안장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도 법률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온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이후로 조문하지 않았고 비서실장과 청와대 참모진이 조문을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평안하게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을 한 일이고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편안한 영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겸허하고 또 국민들의 아픔, 국민들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그걸 씻을 수 있으면 함께 넘어서고자 하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사회의 조직 능력들을 전부 소탕하게 하는 그런 큰 업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장지를 지켰고요. 최태원 회장, 사위죠. 최태원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대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사위죠. 그렇죠. 지금 노소영 관장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지만 예. 아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위다 이렇게 봐야겠죠. 노소영 관장과 그러면은 마주했겠군요. 예, 같이 만나는 사진도 있었던 걸 제가 봤던 것 같고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지금 뭐 자녀도 다 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뭐 안 보는 사이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법적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자신의 장인의 어떤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건 너무 당연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최태원 회장이 기업 관계자를 가장 먼저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런가 하면 의미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와 5.18 시민군으로 참석했었던 박남선 씨가 마주한 장면입니다. 본인의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또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중간중간에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또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두환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문으로 온 것이고,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자, 이거 참 의미 있는 만남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시점을 통해서 역사적 화해, 역사적 치유, 예. 이런 것들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쩔 수 없이 현대사회의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또 5.18 시민군들의 어떤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 노태우 대통령의 태도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고, 완전히 다르죠. 또 아들인 노재현 씨가 매년 그렇게 그런 어떤 5.18 유역을 찾아서 관심을 표명하고, 또 아버지가 못다한 어떤 유감 표명이라 그런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직도 뭐 반발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만은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 하나하나 치유되고 화해되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의 화해의 한 장면으로 의미 평가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또 의미 있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김진의 도이치구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과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 심층적인 취재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